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사생활 침해하는 스파이 앱 피해 방지하려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광고 같은 거를 나도 모르게 클릭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악성 프로그램, 스파이웨어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PC에 깔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사용하는 게 요즘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스마트폰에도 광고 정보나 문자 또 게임 같은 것 이것저것 받다 보면은 스파이 앱이 깔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피해 규모는 크다고 합니다. 예방법은 없는지 또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파이 앱이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요? 이 스파이 앱이라고 하는 건 스파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준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스파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파이 앱이 설치가 되면 예. 사용자들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음성 녹음을 통한 도감청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 관련한 게 연일 계속 보도되고 예. 있는데 이 팀이 판 프로그램도 스파이 앱의 일종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이탈리아 해킹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연계가 돼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 네. 지금 아직 다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또 배우자가 외도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배우자면은 어쨌든 나는 아닌 남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의 폰에 스파이 앱이 깔리도록 하는 것은 불법 아닐까요? 일단은 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상대방이 상대방이 모르게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에 따라 이제 묻게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행위 외에도 실제로 이런 스파이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예, 법에 걸리겠죠. 네네. 근데 이걸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은 금방 또 찾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스파이 앱이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 프로그램은 스파이 앱입니다. 이러고 홍보를 하진 않고요. 네. 보통은 이제 애기들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고 보통은 소개를 합니다. 베이비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애기들 휴대폰에 설치를 해줘서 네. 애기들 위치를 파악하고 예. 또 이런 어떤 나쁜 유해성 프로그램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고 이런 용도로 보통은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군요. 네. 그게 이제 칼 같은 거죠.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 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사는 것도 일단 불법일 거고 까는 것도 불법이고 파는 것도 불법이고 그런데도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들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일단은 예. 스파이 앱이라는 이름으로 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이기 물론이죠.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대부분은 베이비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고요. 그러면 잘못 산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잘못 알고.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베이비 모니터링 용도로 만들어진 거기도 하니까요. 또는 네. 휴대폰 분실 시 위치를 추적해준다 이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배우자의 사생활을 캔대거나 이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어떤 정상적인 앱스토어를 통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음성적인 블랙마켓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랙마켓에 있는 것도 다른 이름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블랙마켓에서 파는 건 말 그대로 블랙마켓이기 때문에 그냥 스파이 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러면은 PC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깔리는 것처럼 스파이 앱도 나도 모르게 깔릴 수도 있는 거군요. 이제 보통 눈치채지 못하도록 설치를 하죠. 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예. 옛날에 청첩장
이라든가 아니면 뭐 돌잔치 예. 뭐 이런 식으로 SMS 문자 안에다가 인터넷 예. 주소를 첨부해서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 스파이 앱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MS 워드라든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이런 어떤 워드 파일 내에 그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네. 그 문서를 클릭해서 열어보는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스파이 앱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제로데이 공격 코드라는 것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제로데이 공격 코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기서 제로라는 건 숫자로 0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은 예. 그런 공격 코드를 얘기합니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로데이 공격 코드를 이용했다는 얘기는 네. 실제 어떤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도 네. 탐지 및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는 프로그램. 여기에다가도 심어놓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해커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네. 업데이트, 그러니까 어떤 백신 프로그램 보면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 안에다 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업데이트하는 줄 알고 내려받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뭐 깔았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깔렸거나 이 스파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될까요? 일단은 스파이 앱,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스파이 앱은 네. 뭐 백신이나 이런 걸 돌려도 탐지도 안 되고요. 네. 일단 해당 스마트폰이 스파이 앱에 감염이 되면 예. 스마트폰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커가 원격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를 것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가동시켜서 예. 주변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녹음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로 송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GPS를 꺼놔도 예. 원격에서 그 GPS를 켜서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동선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범죄에 이용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녹음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뭐 GPS를 켜거나 그러면은 네네. 그게 이렇게 작동되는 것은 사용자가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용자는 그걸 눈치채기 힘들고요. 네. 그나마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이제 뭐 조금씩 배터리 소모가 조금 빠르게 되거든요. 예. 교수님, 이 전화 상태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요. 잘 안 들렸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용자는 잘 모르고 어떤 경우에 알 수 있다고요? 이런 배터리 소모가 좀 빨리 된다든가. 아, 배터리 소모. 예. 네, 휴대폰이 자꾸 뜨거워진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혹시 이게 그러면은 운영체제에 따라서 어떤 운영체제가 더 잘 감염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사실은 대부분에 나와 있는 스파이 앱들은 예. 안드로이드 폰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조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요. 공개적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 해커들은 사용자가 많은 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수가 일단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안드로이드 폰을 대상으로 하는 스파이 앱이 일단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 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탈옥이라고 그래서 네. 어떤 제일브레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좀 안전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스파이 앱이 깔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반 사용자들이 잘 모른다고. 예. 스파이 앱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그러면 뭔가 의심이 간다. 자꾸 배터리 소모가 빠르고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보안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서 네.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그 스파이 앱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겠죠? 이게 보통 전문가들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를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상한 게 구동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파이 앱이 네. 내 폰에 깔리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 내 스파이 앱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네. 그 SMS 문자에 첨부되어 있는 URL들은
예. 클릭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면 일단은 다 그냥 지워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스미싱 차단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들 있습니다. 네. 그런 스미싱 차단 앱을 이제 별도로 추가 설치하셔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미싱 차단 앱 같은 것들을 깔아서 사전에 좀 네네. 방지를 하는 게 좋겠다. 예. 근데 또 아마 이 스파이 앱 만드시는 분들은 또 빨리빨리 또 개발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작정하고 예. 만드는 스파이 앱은 네. 사실은 피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예,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주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 있는데요. 오늘 16일이죠. 이틀 뒤면은 취임 1주년이 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 1년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곳의 재테크 코너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님 모시고 경매 실전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여기도 핫딜 저기도 핫딜 어디가 싼 거야? 핫딜 가격 비교 쿠차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이앱 저앱 돌지 말고 핫딜 가격 비교 쿠차해요. 지금 쿠차 앱을 다운받으세요. 핫딜 가격 비교 쿠차.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최경환 경제팀이 1년을 맞네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한 석간신문 보니까 전문가들이 준 학점은 C학점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지난 1년 동안 예. 경제 정책은 빈수레만 요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빈수래요? 그러면은 혹시 학점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학점 이제 기준이 어떤가에 따른데요. 네. 뭐 C나 D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작년 7월에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경제는 세월호 사태 때문에 경제 심리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하면서 예. 아주 비장한 각오로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 이후에 새 경제팀은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재정을 확대하겠다, 네. 기준금리 내리겠다, 부동산 규제 풀겠다, 예. 기업소득 환류하겠다, 4대 부분 개혁하겠다 등등인데요. 숨을 돌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경제가 더 비틀거렸다는 건데요. 최근 우리 경제 보면은 경제 성장률 3%가 무너지고요. 수출은 6개월째 감소고요. 예. 설비 투자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들어섰고요. 취업자 증가는 3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 11%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최경환 경제팀은 애는 썼지만 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는 평가 안 하세요?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 같은 뭐 메르스도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좀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요?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네. 그래서 메르스 사태 같은 일어났던 외부 변수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 경제의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이런 차원에서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펴했었는데 일단 이제 돈 풀기에 이제 집중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네. 최선을 다했지만 올바른 정책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었던 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거든요. 네. 최강경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돈을 풀어서 내수를 살리고 내수를 살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최강경제팀이 중점적으로 폈던 정책이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기준금리 내리는 거였었는데요. 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최후 보루라고 하는 LTV, DTI 완화시키고요. 기준금리는 4차례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주택거래 건수가 한 달에 7만 건에서 12만 건으로 늘고요. 2,000선을 밑돌던 주가도 2,100선을 넘겼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부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건전한 내수 회복이 아니라 거품의 성격을 띠었다 하는 것인데요. 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니까 가계부채가 폭증을 해서 1,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부동자금이 80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침체한다. 또 이제 기준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은 가계가 연쇄부도에 함정에 빠지면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거품으로 들떼어놨기 때문에 위험한 구조가 됐다. 이런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구조개혁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적하실 수 있나요? 최근 경제 때문에 돈풀기 정책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이런 어떤 논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돈을 풀면은 투자나 소비로 흐르는 구조가 아니라 부동자금과 가계부채로 흐르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품만 일으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건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부실 기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전체 기업 중에서 30%는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돈 풀고 금리 내리니까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빚 끌어다가 연명하는 그런 어떤 노력만 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네. 지금 가구당 부채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구건 간에 이런 빚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돈 풀고 금리를 내리니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 돌려막기, 교육비, 생활비, 전월세 자금 등 생계형 대출만 자꾸 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돈을 풀면은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흐르도록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전제 조건이라는 건데 이런 구조 개혁을 이제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제 올바른 정책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그럼 가까운 나라의 아베 정권이 했던 아베노믹스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외형상으로는 비슷한데 아베노믹스하고 초이노믹스를 좀 비교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 아베노믹스하고 초이노믹스 둘 다 돈 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어서 수출 기업을 살리자는 거였고요.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는 돈 풀어서 부동산 시장 살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아베노믹스가 초이노믹스를 이긴 것이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2014년 2분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였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0.5%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난 1,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일본이 플러스 1.0%로 올라서고요. 우리나라는 0.8%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었는데 거기 마이너스고 우리는 플러스니까 이젠 일본이 앞서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일본 경제 보면은 1분기에 설비 투자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4%인데 일본은 플러스 2.7%나 됩니다. 그리고 R&D 투자 등으로 인해서 일본은 그 청년들
인력 부족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들 거의 절반이 이제 실업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베노믹스에서 돈을 풀어서 수출 기업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요. 네. 엔화라는 어떤 통화가 갖고 있는 위력이 좀 가치를 더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환율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제 외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일본은 돈을 무제한 풀어서 엔화를 그렇게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건 사실상 환율 조작이거든요. 네. 그걸 미국이 사실 그냥 방치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엔화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 동력이 꺼지고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원화를 어느 정도 절하시킬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일단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또 다른 점 뭐 지적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잘한 점은 없나요? 일단은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네. 매수 사태 때 뭐 정말 우리 경제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팽배했었는데, 최근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경제 살리겠다 해서 경제 심리를 회복시키고 모든 경제 주체들한테 한번 다시 일어서 보자라는 희망을 주었다는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네. 정말 정책만 잘 폈으면은 어려움을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이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좀 소홀히 해서 네. 이 상황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예. 다시 기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꾼다면은 다시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조개혁. 네. 을 앞으로의 숙제로 풀어야지 될 걸로 지적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부실 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가 이제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니까 일단은 정말 그 빚으로 연명하는 부실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네. 이제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등등해서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창업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너무 갚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금리를 내려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부담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서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네.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네, 숨은 고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모신 세 번째 고수죠. 투자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부동산 고수 중에 한 분인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준석입니다. 예, 고준석 지점장님을 직접 모신 게 저희는 벌써 한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금요기획에도 나오시고. 근데 오늘은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론편으로 개론을 설명을 해주셨다면은 네. 실전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전이 중요합니다. 예, 경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실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물건을 잘 고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경매하면은 이론의 그 권리 분석에 매몰돼서 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데 좋은 물건을 고르는 이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고르면은 네. 답이 다 풀립니다. 근데 그래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게 사실은 네. 알파와 오메가 다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는 많이 유찰된 거를 싼 가격에 사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야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수익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이게 예. 경매의
그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매 공부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많이 실전에도 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매 붐에 그냥 덜컥 그냥 받았다가 낙찰을 받았다가 공실이다. 뭐 10년째 공실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분들도 유형별로 좀 나눠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실패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싸게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물건을 2천만 원에 샀다. 네. 이러면 이제 경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성공같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2천만 원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수익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래 가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가격도 안 올라가고 뭐 8년째 임차를 놓으려고 예. 해도 임차인도 안 들어오고 예.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싼 것만 보고 샀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싼데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주변을 봤더니 임차인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임대료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2, 3년 보유했다가 처분하면은 네. 이게 한 뭐 1억 이상, 1억 예. 2, 3천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물건에 한해서 그 경매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싼 것만 2천만 원만 보고 이제 들어가는 분들은 실패하는 거다라는 쓸데없이 거죠. 그냥 사게 된 경우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중요한 게 미래 가치잖아요. 네. 근데 미래 가치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래 가치를 뭐냐, 미래 가치가 도대체 네. 그럼 뭐냐. 도대체 정말 뭘까요? 근데 미래 가치는 자본 수익 플러스 임대 수익으로 우리가 네.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 수익은 시세 차익, 쉽게 얘기하면은 네. 시세 차익을 얘기하는 거고 임대 수익은 매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월세. 네. 뭐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지만 네. 미래 가치가 좋다, 양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돋보기를 갖다 대면 보이는 건 아닐 테고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 중산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되고 네. 편의시설이 좋아야 되고 교통 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 환경도 좋아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상권에 위치해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든가 대형 백화점이 들어와서 그 상권이 예. 허물어지는 이런 데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네. 상권이 끄떡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학가 상권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 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을 내가 싼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네. 네. 이게 개발을 할 수 있어야지만 몇 년 뒤에 땅 가격도 오르고 자본 수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땅에 묻어놓는다고 하지만 개발할 수 없는 땅은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0년, 300년. 200년이요? 네, 미래 가치를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건 뭐 투자 수익이 없다는 증손자나 거죠. 뭐 예, 그렇죠. 수익을 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를 따져서 이 경매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별로 다 틀리다. 미래 네. 가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그 주변 상인들한테 많이 취재를 좀 해야겠네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상가는 유동인구가 좀 많이 다니면 네. 된다. 예. 또는 뭐 역세권 앞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청담동에 있는 그 명품 거리가 네. 유동인구가 없지만 굉장히 비싼 고가의 그런 부동산 상가 건물로 이루어져 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비 계층, 소비를 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그래서 다니면 안 되는군요. 네, 그냥 예. 다니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계층이 2030 미혼 여성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 어디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네. 자, 이런 데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권으로 네.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뭐 유동인구가 많다. 이거는 안 된다. 네. 뭐 서울 시내 지하철이 안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유동인구 많죠, 여러 가지.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안 된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를 한다고 그럴 때 경동시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남대문 시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상가 투자를 한다고 그럴 때 예.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지만 소비를 많이 하는 네. 계층의 유동인구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2030 미혼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좀 몇 개 찍어주시면 안 돼요? 뭐 찍는다라고 하면은요. 예. 뭐 강남역이 강남역. 가장 많이 예. 다니는 걸로 나타나고 경매 물건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다음에 예. 이제 홍대. 네. 홍대가 이제 그 미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네. 활동하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곳 뽑아주실 수 있나요? 대학로 뽑을 수 대학로.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 곳에 나오면 일단 좀 주목을 하고 눈여겨봐야 봐야 되겠죠.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20, 30대한테는 땅을 좀 권해주셨잖아요. 네. 네,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안 되면 그 땅 사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기는 그렇습니다. 한데 네. 지방에 요즘 땅이 많다고 하는데 네. 연고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가서 어떻게 골라가지고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시장에서 땅을 뭐 매수하는 것보다 네. 경매를 통해서 땅을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론적인 좀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미래 가치 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미래 가치를 공부하려면은 네. 우리 공적 장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가 네. 토지 대장이라든가 예. 지적도라든가 요 세 개를 보면은 그 땅에 대한 미래 가치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해당 시군구청에서 띄면 되고요. 요즘은 네. 인터넷으로도 쉽게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예.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땅은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네. 도시지역 땅, 네. 그다음에 관리지역 땅, 예. 그다음에 농림지역 땅,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눠지는데 네. 이 4개에서도 알다시피 도시지역의 땅은 개발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예. 비싸죠. 관리지역 땅은 예.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되는 땅입니다. 농림지역 땅은 농사만 네. 지르는 땅이고요. 그렇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땅은 개발할 수 이게 없죠. 뭐 신라가 다시 돌아와도 네. 뭐 개발을 할 수 없는 땅, 보전하라는 그런 땅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슨 땅을 사야 되겠느냐를 알 수 있고요. 또 물론 도시 지역에서도 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네. 공업 지역,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미래 가치 보는 법들을 우리가 좀 차분히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겁니다. 땅도 직접 가서 봐야 되겠죠? 땅은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보고요. 예. 이론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네.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하기 좋은 땅인데 현장에 갔는데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지금과 같이 예. 이런 장마철에 예. 태풍이 지나가면은 계곡물이 싹 그냥 물난리가 지나가는 날 수 네, 있고. 이런 예. 곳이라면은 거기에다 지으면 안 되거든요, 집을. 그래서 땅 가격이 이렇게 이제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뭐 경사도가 네. 심하게 있는 땅은 경사도를 허가 네. 그 건물을 짓는데 허가가 잘 안 납니다. 15도 이상 되는 지역이라는. 네. 그다음에 뭐 나무의 수령이 30년 이상이 됐다거나 예. 이러면은 벨 수도 없고. 예. 이게 다 인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어떤 갈등.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겪어내야지 될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뭐 상가 투자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임차인하고의 이제 문제 네.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상가 투자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 있어서 건물주들도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네. 그 임차인들한테 대우를 좀 해주고 임차인들도 또 막무가내식으로 안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줄어드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경매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도명령 신청을 대금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은 네. 법원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판결 없이도 예. 그러니까 그 명도 소송 없이도 나갈 수 있는 좀 법적으로 보장이 좀 돼 있고요. 예. 또 그 소액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되는 임차인들은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5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3년을 장사를 했는데 3년 만에 경매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소유주가 다른 네.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예. 하면은 2년 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이 잘 정비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세 번째 비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종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한 여름 식혀주는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의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280만 원 할인. 또는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쉐보레와 함께라면 당신의 여름은 더욱 쿨해진다. 7월 한 달간 전 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2180님 외 두 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